우리는 AI가 인터넷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AI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반도체를 확보하는가? 누가 더 뛰어난 모델과 인재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누가 상대국의 접근을 먼저 차단하는가? 전 세계 AI 기술은 이제 산업의 영역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좌우할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자 중국도 자국에서 탄생한 기술과 인재의 유출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메타의 AI 기업 마누스 인수를 저지한 중국의 결정입니다. 기업이 어느 나라에 세워졌는지보다 그 기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국가가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AI 기업의 인수와 기술자의 이동, 심지어 AI 모델에 접속할 권리까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일까요? 아니면 세계를 두 개의 AI 진영으로 갈라놓을 새로운 냉전의 시작일까요? 중국이 막은 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탄생한 AI 기술과 인재는 회사를 해외로 옮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미국에 넘길 수 없다. 중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누스는 중국인 창업자와 기술진이 만든 AI 에이전트 기업입니다. 그러나 2025년 중국 내 사업을 정리하고 본사와 핵심 인력 상당수를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창업자가 자국이 아닌 해외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사와 지배구조를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해외 투자 유치가 쉬워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유리하며 세금과 규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법인을 지배회사로 만들어 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이러한 해외 법인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인수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래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 우리 돈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6년 4월 27일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근거로 인수를 금지하고 이미 완료된 거래까지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인수 금지와 거래 철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누스가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마누스가 중국에서 출발했고 기술과 핵심 인력 역시 중국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완료된 거래에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의 법적 주소보다 기술이 어디에서 탄생했고 누가 그것을 개발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AI 인재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구조와 기능은 모방할 수 있어도 그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완성한 개발팀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메타가 마누스의 서비스뿐 아니라 경험을 갖춘 중국계 AI 개발팀까지 통째로 확보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해외 이전의 선례입니다. 중국에서 성장한 기업이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뒤 미국 기업에 매각될 수 있다면 다른 중국 스타트업들도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의 심사를 피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중국계 기술 기업의 해외 이전과 매각에 더 큰 위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더 큰 배경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맞대응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거나 정부에 신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선 중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자본을 막는다면 중국은 AI 기술과 인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보다 국가안보가 앞서는 상호 기술 봉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누스의 기술적 가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누스는 자체적인 기초 모델을 개발한 기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 위에 작업 계획과 도구 사용,
웹 조작, 코드 실행 기능을 결합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AI 에이전트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으로 넘어갈 국가적 초지능을 막았다고 표현한다면 과장입니다. 메타가 거액을 지불한 이유도 마누스만이 가진 독점적인 원천 기술 때문이라기보다 이미 완성된 제품과 빠르게 증가한 사용자와 매출, 그리고 경험 있는 개발팀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돈으로 개발 시간을 사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시간과 경험, 그리고 인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메타는 중국의 명령이 내려진 직후 이번 거래는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적절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혀 중국과의 전면 대결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백악관 역시 미국의 기술적 주도권을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의 명령을 무력화하거나 메타의 인수를 직접 보호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타와 마누스는 내부 운영을 분리하고 두 회사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텐센트와 HSG, 전펀드 등 마누스의 기존 중국계 투자자들은 메타가 보유한 지분을 약 20억 달러에 다시 인수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말 현재 거래 철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요구가 실제 거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분과 소유권은 되돌릴 수 있어도 이미 이전된 정보와 함께 일하며 얻은 경험까지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마누스 직원들은 메타의 싱가포르 사무실로 이동했고 두 회사의 기술과 프로젝트도 일정 기간 함께 움직였습니다. 코드와 데이터를 삭제할 수는 있어도 기술자들이 이미 이해한 제품 구조와 운영 경험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메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확보했고 얼마나 깊이 마누스를 파악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초지능 기술이 미국에 넘어갔다거나 반대로 메타가 마누스의 모든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과장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이것입니다. 중국은 마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이미 미국으로 넘어간 시간과 경험의 흔적까지 완전히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누스 사건은 한 기업의 인수 문제를 넘어 미중 AI 패권 경쟁의 상징이 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더 부유해지는가의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핵심 기술과 산업 표준, 반도체와 공급망, 데이터와 인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장기전입니다. 과거 패권의 핵심이 석유와 철강, 군사력이었다면 현재는 AI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통신망, 로봇과 양자 기술이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제해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추려 합니다. 2026년에는 일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매하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히토류와 갈륨, 게르만늄, 흑연 같은 핵심 소재를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 반도체 설계와 해외 기업 인수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기술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자국의 기술과 인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누스 사건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 스탠퍼드 AI 지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AI 모델 성능 격차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최고급 모델과 첨단 컴퓨팅, 민간 투자와 데이터 센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논문과 특허, 산업용 로봇, 저비용 개방형 AI의 확산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쟁은 미국이 계속 앞선다거나 중국이 이미 추월했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모든 무역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의 교역은 계속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기술에는 더 높은 장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AI 시장 역시 미국계와 중국계라는 두 개의 큰 생태계로 점차 나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과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와 검열 기준, 앱스토어와 반도체까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사용자에게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저비용 오픈웨이트 모델은 미국 기업의 가격 인하와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급형 AI는 더 저렴해지고 더 다양한 AI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 추론과 장시간 영상 생성, AI 에이전트와 대용량 클라우드 작업은 막대한 반도체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AI는 더 싸지고 흔해지지만 최고급 AI는 국가와 대기업이 통제하는 고가의 전략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정 AI가 한 국가에서 차단되거나 앱스토어에서 퇴출되고 결제와 API 제공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나 국가 간 제재로 인해 사용하던 서비스의 기능과 정책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원고와 이미지, 자막과 프로젝트를 하나의 AI 서비스 안에만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쟁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미중 AI 패권 경쟁의 중요한 중간지대입니다. 개인 사용자는 당분간 미국계와 중국계 AI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겠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 저장 위치와 보안, 사용한 모델의 출처를 따지는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은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 접근을 늦추려 하고 중국은 국산화와 저비용기 개방형 AI를 통해 미국의 봉쇄를 우회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하나의 자유로운 기술 시장에서 서로 다른 국가별 AI 생태계로 나뉘어 갈 것입니다. 마누스 사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AI 기업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가진 기술과 데이터, 개발 경험과 인재까지 국가가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AI는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나라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의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사용하던 서비스가 언제 차단될지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최종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